자,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시대 지방의회 발전 방안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포럼은 강릉시의회와 강원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강릉시와 강릉시 의정회, 강릉시 번영회가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지방분권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또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과 지방의회 위상 그리고 역량 강화, 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의회의 발전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은 강희문 강릉시회 의장님께서 환영사와 함께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의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의장 강희문입니다. 우리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가 30년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 우리 의회가 주관이 돼서 이런 지방의회 발전 포럼을 하게 된 목적이 도대체 무언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강릉시 의회는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느냐, 이런 데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봐야지만은 괜찮은지, 이게 약 먹고 날 병인지 아니면은 시술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수술을 받아야 될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0년이 됐지만은 그동안에 많은 토론과 세미나를 거치고 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많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강릉시 의회도 11대 후반기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 의회는 지금 어디에 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지만 앞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우리 의원들과 아니면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토론의 장을 마련해보자 하는 게 사실 오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오늘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강원일보 박진호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순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금방 나가셨는데요. 오셔서 기조 강연해 주셔서 오늘 행사가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를 해 주실 우리 김병국 원장님과 우리 박기관 우리 한기대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이재영 카톨릭 관동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라 그러면은 보다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의회에 관한 이런 토론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코로나 관계로 인원을 이렇게 제한해서 하는 게 조금 많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의정의 권태진 우리 회장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최정봉 회장님, 또 이순희 회장님, 우리 숙박협회 이은정 회장님 다들 이렇게 함께해 주시니까 오늘 저희로서는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영철 보좌관님 이제 나가셨네. 이제 보좌관님도 함께해 주셔서 오늘 자리가 아주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순은 우리 자치분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요즘은 지방 분권 시대, 지방 자치 시대로 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제가 그 제목 자체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 이렇게 설정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사실 지방 소멸 위기 이렇게 하면 좀 다가오나요? 사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다가오는 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225개 시군 중에서 105개 시군이 사실 지방 소멸 위기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우리 강원도도 사실 18개 시군 중에 춘천, 원주, 속초를 제한 15개 시군이 우리 강릉 포함입니다. 15개 시군이 지방 소멸 위기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말 우리가 지방 소멸에 간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 보고 이제 지방 소멸이 되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의구심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인구가 소멸돼 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은 우리 강원도가 우리 광역시 17개 시도 중에서 소멸도시 강원도가 1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문제는 사실 수도권은 과밀화 때문에 문제고요.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이라 그러면은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면적으로 따지면 12%밖에 안 돼요, 우리 국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우리가 전체 인구가 5,100만이라 그러면은 수도권이 50% 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과밀화 때문에 문제고 지방은 소멸이 일으키는 문제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사회가 사실 초고령 사회로 집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65세 인구의 20% 넘으면 초고령 사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사실 20.1%나 됩니다. 들어갔고 우리 강릉시만 해도 20%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작년 7월부로 우리 강릉시도 초고령 사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살펴보면은 지방대학의 존폐 위기라든가 또 지방 재정 악화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지방 소멸이 위기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제목 자체를 이렇게 다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 우리 강릉시 주요 현황이라든지 우리 의회 연역, 그다음에 의정 활동 현황과 우리 지방의 위기, 그다음 우리 지방의회의 전통적 지위, 그다음에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의회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릉시 주요 현황을 보면은 우리 재정이라든가 사실 공무원 수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재정 규모는 2000년에 한 4천억 정도 됐는데요. 우리 2020년에 와서는 사실 1조 원을 넘어갔습니다. 재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팽창했죠, 그죠? 또 공무원 수도 보면은 2000년에 1,100여 명 정도에서 2020년에는 1,400명을 넘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70명 또 신규 공무원이 돼서 아마 1,500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강릉시도. 그래서 우리 재정 규모나 공무원 정원은 나날이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는데 과연 이게 또 적절한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의회 연역을 보면은 우리 권태진 우리 의정회 회장님 와 계시지만은 우리 55년에 초대 의원으로 비롯해서 중간에 우리 시군 통합의회를 거쳐서 지금은 11대 의원 18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좀 활동상을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뭐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은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안이라든가 승인안이라든가 동의안 이런 거를 과연 몇 개나 처리했나, 몇 건이나 처리했나 이런 걸로 이제 수치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5대 때 보면은 전체 한 278건 정도 처리했는데 나날이 이렇게 많이 증가돼서 10대 같은 경우는 555건 같은 아주 숫자적으로 많이 좀 팽창을 한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민생 현안이나 머리를 보면은 사실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발의하는 안건도 조례도 많이 있지만은 요즘 추세를 보면은 우리 의원들이 여기 같이 함께했는데 의원들 발의하는 게 사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지방의 위기라는 게 수도권 과밀하든지 초고령 사회를 접어들었고요. 지방대학도 사실 존폐 위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학령 인구 감소를 해가지고 대학 정원보다도 우리 졸업생 수가 더 적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저출산도 굉장히 문제죠,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출산율을 보면은 한 명이 안 돼요. 0.96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OECD 평균을 보면은 1.63명 정도 되거든요. 한 명 반이 넘어요. 그래서 저출산에다가 또 이러다 보니까 대학 자체가 이제 존폐 위기에 놓인 거죠.
우리가 다들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우리 지역 경제는 도대체 뭐 어디 시점이고 어느 정도 와 있나 해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행 본부장님 모셔서 뭐 특강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만은 결국은 보면은 우리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크게 사실 악화됐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시내에 가 보면은 사실 경제가 너무 어렵죠, 그죠? 가게에 가 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 그죠? 우리 신도시가 된 이 지역에는 나름대로 우리 상가에 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찾고 있지만은 구도심 같은 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수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현장에서라도 이렇게 정말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 재정이 악화라는 거는 우리 강릉시만 해도 지난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 한 490억 정도 지급을 했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 2.5단계 가느라고 요즘에 이제 그 목욕탕이라든지 사우나라든가 아니면 실내 체육시설 아니면 관광버스 그다음에 개인 택시 그다음에 법인 택시까지 해서 거기도 한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을 한 10억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릉도 재정이 뭐 좋지는 않지만은 재난지원금 500억 이상이 우리 순수한 우리 11월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올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년 세입 작년이 적게 들어올 거고요. 또 코로나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계속 된다 그러면은 재정 자체는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정이 안 좋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시가 내년 재정이 안 좋다 그래서 시의회에다가 지방채 발행 계획을 올렸습니다. 609억. 그래서 우리 시에는 뭐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했는 게 그만큼 내년에는 지방 재정이 더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은 정말 이제는 지방이 위기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무슨 생각 드셨나요? 예? 이게 우리 그 서울 초등학생 가신 저들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이 이렇게 그린 겁니다. 서울만 내놓고 다른 건 다 시골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도권은 몇 터져서 문제고 지방은 소멸돼서 문제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제1호로 세미나 할 때는 혁신도시 2를 가지고 포럼을 했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런 총체적인 것이 해결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방의회의 전통적 지위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결기관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감시기관으로 이렇게 인식되어 왔잖아요. 주민의 대의기관은 우리가 지방 선거를 통해서 주민의 참정권을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이제 지키는 게 이 지위를 지키는 게 이제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지평부에서 넘어오는 모든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거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 그다음에는 이제 조례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의회의 기능은 이런 의회에 한정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금 보면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의회도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 여러 가지로 많은 요구를 받고 있지만은 시대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사실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권한은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권한으로 모든 시민의 민원이라든가 욕구를 해결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김수원 위원장님께 말씀하셨듯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합리적인 의원 수 조정이라든지 의원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든지 정책 전문위원 배치 등 뭐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지만은 사실 지방자치법에서 그렇게 아직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 게 가장 큰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실사구시 정신을 바탕으로 내 지역의 내를 여는 시민의회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터 넘어오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능동적으로 만들어 변해야 된다. 의회도 지금까지 했던 해가 기득권이 아니라 정말 계획하고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의회에 이제 해야 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의회도 경쟁력 확보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의회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문제는 사실 우리 11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될 때 저희 의회에서 의정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사실 약속했던 사항이에요. 우리 의회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시작한 것도 있고 앞으로 시행할 것도 있습니다. 보면은 처음에 보면 입법 전문 확충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법률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에서 부족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가 지금 운영 전문위원, 행정 전문위원, 산업 전문위원 세 분을 모시고 있는데 조례상으로도 전문위원 한 분을 더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특히 조례를 제정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입법 전문위원을 한 분 더 모시기로 이렇게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한 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정자문회 구성을 하겠다는 거는 지금 구상 중인 거에 아마 연말이나 할 거고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작할 거로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원들이 다 전문가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회 모셔서 자문도 구하고 오늘같이 이런 토론회 할 때 오셔서 또 정책을 들어볼 수도 있고, 우리가 조례상에 50명 이내로 해서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왜 활용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와, 그다음에 연구단체 구성은 이것도 이제 우리 조례가 이제 곧 통과가 되는데요. 의원들도 우리 같이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연구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용역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요거는 뭐 내년부터 1월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의원 마치면 교육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의원들도 우리 의원들 많이 오셨는데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시대에 이렇게 같이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지역에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또 와서 좋은 말씀하고 가셨는데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하더라도 서로 협의하고 소통 안 하면은 사실 뭐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집행부하고 정책 협의를 만들어서 수시로 어떤 현안이 있을 때는 정책을 집행부는 의회 와서 설명하고 의원들은 같이 공부하고 해서 정말 이게 괜찮은 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협조하고 할 거고, 아니면 아닌 거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해서 아까 시장도 아마 들으셨겠지만 아마 그런 뜻으로 이해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과 같은 이런 정책 세미나나 포럼을 통해서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정책을 발굴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을 집행부에 제안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세우고 해서 정말 우리 강릉시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 1회 할 때는 혁신도시 2 가지고 포럼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호의 예술을 입히다 해서 한번 포럼을 했고, 오늘 세 번째가 되겠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든 걸 하자면은 의회가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죠?
뭐 이거 저라 저거라 다 하면서 의회는 변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당신들은 이거 변하십시오, 이거 해줘야 됩니다는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의회도 이제 혁신하고 또 울신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의원 행동 강령을 통해서 청렴하고 책임있는 의정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사실 우리 의정 자문위원분도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의회 의원이라 해서 목에 힘주고 정말 특권을 누린 게 아니라 똑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강릉시를 열심히 발전시키고 해서 간다고 하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갔잖아요. 그만큼 더 우리가 청렴해야 되고 우리 시민의 본받을 수 있는 모범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행동강령 자문위원들 측에서 우리 의원 18명은 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 신재글 부의장님이나 우리 행정위원장, 운영위원장, 우리 김용남 의원이는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의원들을 정말 18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보면은 엄청 열심히 하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 부족한 거는 우리가 의원들도 팀워크를 이뤄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18명이 같이 가면은 더 가볍게 가고 쉽게 갈 수 있고 더 큰 힘을 발휘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세미나나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강릉시가 가야 될 방향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해서 정말 이게 옳은 방향이라 그러면은 시에다 지평부에다 요구도 하고 해서 결국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지평부하고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오늘 그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김상원 자치원장님도 이제 오늘 자치니까 이런 데서 생각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뭐 이런 게 모두 우리 시민이 다 이렇게 같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고민을 할 때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더 우리가 강릉이 발전할 수 있고 정말 강릉에 사는 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이런 우리 강릉시를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뭐 서두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렇게 제 말이 어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족하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의회는 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난 관계로 좀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저기서 보시면 49년에 이제 자치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52년도에 처음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5.16 때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91년도에 여러분들이 의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30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95년도 6월 달에 이제 자치단체장 선거가 선거를 통해서 의회하고 자치단체장을 모두 그 선거로 뽑는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제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게 뭐냐면 집행기관하고 그 의결기관이 대립하는 구조를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앞으로도 계속 갈 거냐, 30년 이후도 갈 거냐 하는 데서 제가 이제 차관을 시작한 건데, 그러면 그동안 30년 동안 이 대립 구조에서 보면은 오자가 하나 있네요. 시장이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의회는 약의회형의 그 시스템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안 찍히나? 됐네. 이 권한 쪽에서 보면 그 예산이 만약에 여러분들 의결을 안 해주셔도 집행이 돼요. 그 다음 연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자치단체장 불신임권 이런 거 아직 없어요, 그렇죠? 거꾸로 또 장도 의회 해석권 일본처럼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의회가 좀 더 발전되려고 그러면 견제와 균형을 잘하려면 저런 시스템도 이제 검토해 볼 때가 됐다. 이런 의미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신뢰성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언론에 보면은 계속 의원님들 뭐 이렇게 그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는데, 심지어는 여기 있는 것처럼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들을 행정구나 중자치구로 바꾸자고 하는 그 얘기들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숨어 있어요. 의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문성 부분도 집행기관이 더 전문성이 있다라고 이제 다들 인지가 하고 실제 연구기관에서 연구 나온 결과도 저렇게 좀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 전체를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관계 있는 걸 이걸 자치분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직도 중앙집권적이잖아요. 중앙이 모든 걸 지침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고 의회 쪽에서 뭔가 거꾸로 뭐 정책을 입안을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고, 이 대립 구조도 그냥 그대로 옛날하고 또 똑같은 겁니다. 주민들이 집행기관이나 의회에 대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뭐 이렇게 크게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좀 우리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주민들의 지지 획득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이 30년을 했는데 변화가 없느냐 하는 그건 아니죠. 이게 보시면 긍정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었어요. 아까도 김수리 위원장 말씀했지만 긍정적인 변화 분명히 있는데 아직도 저는 이제 중앙집권적인 그 운영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재정도 아직 취약하고, 그다음에 주민 중심의 자치 기반이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같은 게 지금 돼 있지만 아직도 특별법으로만 운영되지 자치법에서 근거한 본질적인 운영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아직도 고쳐야 될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자치분권은 계속 지속화될 겁니다. 특히 더 뭐냐면 지방 중심의 자치라든지 주민 중심 자치 이런 DNA 전환이 지금 아직도 멀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더 정책에 대한 그 진화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직도 멀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성장, 인구 감소, 소멸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피부로 와닿는 이런 변화에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고, 코로나 대응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지역경제 전략이 새롭게 나타나야 되는 것도 지금 현실이에요. 그럼 지방의회가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또 4차 산업에서 로봇이 나오고 자율시장차 같은 게 나와요. 실제 성남시나 안성시 같은 데는 KT나 SK랑 협력해서 자율자동차 이런 경주장도 만들어 놓고 하고 다니니까 지방의 역할이 앞으로는 더 4차 산업하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 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어떤 외부 환경 말고 내부 환경으로도 봐도 실제로 분권 시대라는 게 뭐예요?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권한은 주민한테 있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다양성 그동안 정부가 주어진 그런 틀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다르게 가자. 경쟁과 협력도 가야 되고 앞으로의 그 시스템은 초강력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거 법률 했고요. 재정도 아까 8대2에서 7대3으로 변화되는데 아까 74대26인가 이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언뜻 볼 때는 지방 세원 구조를 바꾸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균형 특별세 아니 지방 교부세를 이렇게 하고 이런 것보다 세원 자체를 지방에다 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또 다른 2차의 제도가 또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특별자치단체가 이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도시 특례, 이제 읍면자치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조만간 여러분 귀에 이제 못이 박히게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학계에서는 이미 읍면자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가지고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읍면자치가 됐을 때 군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될 숙제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일단은 의회가 주도하는 자치대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가장 큰 목표고요. 그 안에서 주도성을 갖고 의회가 주도성을 갖고 신뢰성도 높이고 자율성도 더 독립성을 더 갖는 이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헌법이 보장하는 이제 그 틀 안에서 의회 대표성을 더 확보하자. 그죠? 의회 중심의 자치 구조화를 만들자. 의회가 주도하는 정책 개발. 왜 정책 개발을 집행부만 합니까? 그죠? 조례 개정안에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정책을 개발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이런 역전되는 현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좀 봤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기초의원이 그러니까 강릉시 의원이 도의회에 가서 같이 일을 하면 안 되는가?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 조사를 해봤더니 프랑스에서 있어요.
아롱디스만 의원이 파리시 의원도 겸직하고 실제 기초의원이 강력위에 하나씩 겸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여기 써놓긴 했는데 과거에는 그 외국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자치구들을 폐지하거나 행정구나 아니면 준자치구로 가자 그랬잖아요. 그럴 바에는 아예 그 폐지 그런 거 하기보다는 먼저 이 여기 자치구에서부터 먼저 이거를 한번 도입해서 해보면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30년 이후에는 새로운 그림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제도에서 여러 개 보면 겸직위원이 광역의 이익도 보호하고 기초의원도 보호할 수 있는 게 이 겸직제도니까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자. 이게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발표하면 뭐 내년에 좀 국가에서 이런 그 연구들을 좀 더 정책 연구를 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이제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제 헌법 아까 그 118조에 의회가 헌법기관이 우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2항에 보면 이걸 별도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지금 생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의 근간은 118조 2항입니다. 여기서 의회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별도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이미 이게 지방의회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서울시의회에서 처음에 그 시작을 해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대표 발의한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정책과제들, 의원 입법보좌관이 뭐 이런 것들이 하도 안 되니까 이거라도 만들어서 그거를 하려고 그런 내용들을 담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걸 만든다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자치법에 있는 거 다 빼서 이걸로 또 가져와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기관 구성 다양화라든지 겸직제도 이런 걸 해서 새로 싹 다시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연구 내지 검토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건 제가 빨간 걸로 쓴 건 뭐냐면 그 제주특별자치도가 전환될 때 제주도에다가 입법 제한권을 주자 이래가지고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처음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의견 제청 입법 반영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조정이 됐어요. 이런 것도 어렵지만 사실 어려요. 공천제도 안 되지 기본법 제정도 사실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제주특별자치법에 보면은 의견을 하기 위해서 그 국무조정실의 위원회에다가 제출하면 나중에 정부기관을 다 거쳐가지고 실제 입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확대, 왜 제주도만 합니까? 다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정리해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시를 해본 겁니다. 뭐 저는 이제 빨리 끝내려고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독립적으로 이제 의회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따가 이제 박기환 교수님이 얘기하지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방의회 간의 광역연합제도 같은 걸 하자는 겁니다. 새로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보면 특별자치단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사무인력 아까 기초는 인사권 독립에서 시도에만 지금 가 있잖아요. 시군구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군구는 사무인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옆에 자치단체하고 통합해서 인력을 같이 쓰면 돼요. 그게 이제 광역연합제도예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그걸 검토 안 할까? 그 무조건 안 된다고 할까?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제시한 거.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데서 잘 못하겠으면 인정하고 같이 묶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자치단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조합,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조합은 한 개 기능만 가지고 두 명, 세 명이 뭉치는 거고 광역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기능이 아니라 여러 개 기능, 관광도 되고 아까 연구도 되고 사무일도 되고 여러 개 기능을 뭉친 걸 광역연합제도라고 합니다. 이건 일본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장 연수원도 설립, 이것도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이것도 진도가 지금 사실 안 나가요. 누가 할 거냐 가지고 싸우는 거죠. 국가가 할 건지, 시도 의회 연합해서 할 건지, 시군구에서 할 건지 이런 거에 아직 미정이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하는 게 신뢰도 최고 전에서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당 공청제를 어떻게 기초 단위에서 좀 버리고 아주 먼 미래이지만 지방에서도 정당이 출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우리가 한번 이제 머릿속에 그려놓고 30년 이후에는 하나하나 숙제를 풀어가는 그런 제가 어젠다를 제시해드리는 걸로서 발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의회 주도형의 자치제도 구현 큰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상지대학교 행정학과의 박기관 교수입니다. 이 자치법의 개정이 여러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방의회의 포커스를 두고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지금 이 얘기하신 모든 부분들이 대개 보면은 기관 구성 다양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 의원들의 정책 전문 지원 인력 제도를 보호해 준다. 그 다음에 지방 의원들의 책임성 강화, 윤리성 강화,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주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사실상 2019년 개정된 내용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2021년 지금 국회에 지금 넘어간 거 보면은 여기에 지금 달라진 부분은 어디가 달라졌냐면은 겸직 금지 조항이 상당히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금 지방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보고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방의회 의원 겸직 조항 일부를 정비했는데 그동안 겸직 금지 대상에 과연 어디 범위까지 할 것인가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저거 가지고 각종 분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근데 이번에는 이 겸직 대상을 완전히 명확화시켰다. 그러니까 겸직의 어디까지 허용될 것이냐, 이것은 공공단체의 영리 목적에 관련된 거. 근데 여기서 공공단체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영리 목적 부분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공공단체가 문제예요. 공공단체.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문제냐면은 거기에 조항을 보면은 영리 목적에 관련된 시설, 그러니까 자치단체나 공공단체 시설 있죠. 이 시설에 관련된 양수인이나 또는 관리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가 문제되냐면 관리인이야, 관리. 관리인은 그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 범위가 이번에 새로, 그러니까 2019년하고 2020년 지금 현재 지금 21대 넘어간 거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공단체 관리인 등 의미 불명 금지 대상에 명확한 규정을 냈다. 그리고 겸직 신고 공개 의무화, 의무 위반 시 사임 공고 의무를 명시했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 관련 규정을 명확화했다. 의원의 퇴직 관련 규정 정비도 이렇게 명확한 부분.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의문, 지금 어디 가다 보면 의문 사항이 지금 제기를 해요. 어디 범위입니까, 교수님? 자, 여기 보면 공공단체는 해당 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단체, 그다음에 상위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기관단체,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걸려요. 이 부분에서. 그다음에 관리인이 어디 부분이냐? 자, 기관단체나 시설 설립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 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 어디에 많이 걸리냐? 이 위원회에 걸려요. 위원회. 그러니까 이게서 보면은 이 지금부터는 이 지방 의원들이 여기에 개정된 부분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이 부분에 저촉된 부분은 겸직 금지 부분은 전부 다 사임 권고를 받거나 사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좀 크게 변화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저는 뭘 주장하고 싶냐면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자치 입법이 상당히 제약돼 있고 사실상 상당히 훼손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 하면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을 고쳐서는 되지가 않아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상위인 헌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우리는 법률 체계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으로 돼 있잖아요. 최고의 법인 헌법에 단 우리 지방자치법 사상에
그렇게 많은 조항 중에서 단 헌법에 2개 조항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원장님이 있다시피 117조하고 118조밖에 없습니다. 근데 117조에는 뭐가 돼 있냐? 뭐뭐에, 그러니까 뭐뭐 쭉 하다가 자치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것이 헌법에 이미 명시돼 있어요. 예? 이 조항이 완전히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걸림돌을 지금 하고 있는 하나의 지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자율성 문제 역시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시도의 의장에게만 지금 부여를 한 거. 그럼 기초는 뭐냐? 선출직이 공무원이 똑같고 모두 권력 분립에 의해서 보장된 헌법기관이고 다 그런데, 그러면 기초는 뭐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정책 전문 인력 제도는 가장 문제되는 게, 지금 전부 이 개정안에서는 42조에 지방자치 조례로 정책 지원 전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조례로 규정했다는 것은 조례가 할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우리한테 뭔가를 줬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정책 전문 지휘인에게 직급 또는 직무, 임용 절차, 운영 관련된 사항은 다 어디에 적있냐? 대통령령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요, 별로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가면, 정부 내부적으로 가면 정부 내부에 지금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지금 많이 논란이 일어나니까 뭐 막 보장해달라 도와달라 그러니까 지금 움직임은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전문 인력 정원을 재재구원 총수 2분의 1 범위 내로 제한시킨다. 2분의 1으로 제한시킨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의정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치 입법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장해야 되느냐? 저기 헌법을 먼저 고쳐야 된다. 헌법 117조의 제1항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 다음에 법률 위부 원칙에 따른 한계,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사항에 대한 벌칙을 정할 때는 또 역시 뭐야?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헌법 전부 개정안 29조에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냐? 지금 상당히 지금 알다시피 재정이 상당히 압박이 오고 코로나 위기 때문에 상당히 어때요? 더더욱이 세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죠. 이제 뭐야? 세입이 이제 거둘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는. 그럼 뭐든지 뭐야? 지방에서는 뭔가 세원을 발굴해야 하든지 세목을 늘리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재정을 이제 뭐 하여튼 그 건전성을 띄어야 되는데, 이 방법을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되면. 세목과 세율과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상위의 법률에 다 막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빨리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정부 개정안 제 35조에 보면은 지자체가 조례 위반 시 조례로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것도 그대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럼 뭐냐? 조례 위반 행위에 관련돼서는 어떠겠어요? 형벌을 가할 수 없는 문제. 법에 위반하면 어때요? 형벌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야? 의무 부과를 아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형사상 처벌 불가해서 조례를 지키는, 조례에 준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시한 겁니다. 제가 이 제시한 거는 상위법인 헌법 제 17조 이 부분을 이 법령을 그대로 유지하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법률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 29조는 다 없애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헌법 제 18조를 어떻게 두냐.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도 자꾸 얘기하는데 조직을 할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가. 그 다음에 정당 공천의 문제도 지금 저는 계속 일괄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폐지하다고 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되냐?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118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기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의회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법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의 헌법적인 이 지방 정부 내에 입법권과 지방의회가 있는데, 의회 자체를 뭐냐?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복속기구화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118조를 어떻게 바꾸냐? 지방정부에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둔다.
이 명식이에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완전히 집행권과 의결기관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명시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제2항에서는 지방정부의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조직, 인사, 권한, 사무, 경영을 행하는 한 지방정부를 법률로 정한다. 지방정부의 법률로 정한다. 명시해줘야 돼요. 지방의회 법률로. 이렇게 되면은 지방정부의 조직권이 확보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선거의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강릉시에게 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많이 하고 싶은데 인구 소멸이 지금 강원도가 아주 복잡합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도 있다시피 지금 여기 문제가 어촌, 산촌은 더 심각해요. 이거에 지금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근데 여기서 뭐냐면 지방 의원들의 조례 입법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뭐냐면 국회가 뭐 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지방 국회에는 지방 소멸 유기 지역 특별법을 지금 하고 넘기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좀 봐야 돼요. 봐서 지금 거기에 지방의회가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여기 동해안이라든지 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인구 소멸의 위험지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재난재, 특히 이 강릉을 비롯한 이 동해안권의 재난재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지금 코로나 대응에 관련된 부분을 지방의회가 빨리 대응해 나가야 돼요.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냐, 지방의회가 먼저 나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학생들이 어때요? 수업권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 시험을 의무복으로 치러야 되는데 못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방의원들이 어때요? 그거를 저렇게 조례에다가 그걸 해가지고 발굴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청주시가 정보 공개에 대한 조례를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먼저 치고 나가는 이 지방의회가 아마 세계적인 아마 그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그런 조례를 해서 법률로 제정할 수 있는 문제까지 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각 지방정부에서 지금 코로나 위기 대응에 관련된 문제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세출 부분이나 복지기금으로 많이 나갔는데 이 부분을 지방의회가 면밀히 예산의 심의라든지 나중에 집행했을 때 결산에 대한 검사,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놔뒀을 때는 상당한 어디에 폐해가 가냐, 지역 주민들의 폐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을 반드시 성과의 감사를, 특별히 결산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나중에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지방의회가 대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뭐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